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오늘의 미국 그 위켄드 에디션이나 또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이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한국 밖에서 보는 꼭 그 한국 안에 한정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한국과 세계,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세계, 심지어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물론 오늘의 미국의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이나 위켄드 에디션이나 오늘의 미국 자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국 정부의 변화와도 연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반도체 칩 법안이 마련이 돼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칩 공장 같은 것을 미국에 짓고 하는데 한국의 SK 그 회장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팅 이런 것으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꼭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싫어하죠. 당연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서 그 무기 수출이 무척 활발하다 하면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수입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뭔가를 보도를 해드리고 나면은 어떤 때는 사실 무근인데 굉장히 뭔가 본인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깎아내리기 위한 어떠한 그 비난, 뭐 심지어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반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그 폴란드 그 무기 구입 문제에 대해서도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지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폴란드의 국방장관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계약까지 이미 끝나서 미국의 더 많은 매체가 이번 주에는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폴란드와 한국과의 무기 거래, 한국의 무기 수출 증가 여기서 끝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얼만큼 개입을 하느냐? 그럼 새로운 행정부는 전 행정부와 달라서 무조건 많이 개입하겠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행정부가 달라지고 또 정치인들은 때로는 말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지지 기반이나 지지 기반이 아닌 사람들을 이해해 주세요. 저에게 표를 주세요 하는 뜻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은 강하게 해도 어떤 부분은 전 행정부와 똑같이 진행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그게 폴란드의 무기 수출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미팅을 했는데 전에는 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미팅한다고 바로바로 미국의 무슨 국방부, 국무부의 웨브사이트에 올리고 그것이 뉴스화되고 하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이게 좀 더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전해드리고 한국에 시간이 있으면 부동산 그 침체가 어떠한 그 테스트가 된다 하는 내용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너무나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분명히 강제죠. 강제 북송시킨 문제였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서해 공무원 월북하려고 시도하다가 북한의 총에 맞아서 숨졌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던 것이 또 뭐 뒤집힌 월북 증거가 없다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무척 자세히 보도했는데 한국의 어느 매체가 보도한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많은 매체에서 그동안 아니 뭐 이혼도 했잖아. 그리고 뭐 이혼을 했는데 무슨 남편은 무슨 남편이야? 전 남편이지? 라고 지적을 했었던 매체가 많은데 왜 사람이 살다 보면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위장 결혼과 위장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위장 이혼의 케이스에는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돈은 많은데 무슨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때 한쪽 배우자 도저히 이것을 파산하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을 때 파산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위장으로 이혼하기도 하죠. 함께 살면서.
왜냐하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돈이 없는 것으로 해서 환자가 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것이 있고, 또 바로 그 이대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이대자까지만 기억이 나네요. 그분의 가정도 함께 살면서 이혼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하나의 기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런 부분까지 한국 밖에서 본 한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최태원 SK 회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코비드-19 양성 반응이기 때문에 집에서 최태원 회장과 일행은 백악관의 루스벨트 룸에서 이제 같이 만난 그 장면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코비드-19에 감염돼서 격리를 할 것이다. 감염되고 완전히 회복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증상이 없다고 하고요. 일단은 격리한다 하는 내용까지만 나왔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한국의 그룹 서열 2위 SK 회장을 가상으로 만나서 미국 제조업체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공장을 만들고 결국은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SK에서 반도체 분야에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백악관의 회의의 규모가 아니라 분위기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원래 뭐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고 한 것에서 그 가운데서 220억 달러 투자하는 그 신규 투자 계획 같은 것을 발표를 한 건데, 처음에 이제 그 관련자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양측 이렇게 하고 뭐 비디오 이런 것 맞춰놓고 하고 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인사하고 최태원 회장이 인사하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아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분위기를 보는 거죠. 최태원 회장의 미국 이름이 앤서니 최이기 때문에 계속 앤서니라는 풀 네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친한 사이에서 이제 또 약식으로 이름 많이 부르니까 토니 하면서 계속 이 바이든 대통령이 토니하고 퍼스트 네임을 부르면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5월 달에 한국도 방문을 해서 삼성 공장도 가고 뭐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등등등등 했었던 뭐 현대의 이제 CEO도 만나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SK 그 토니 당신을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쁜데 뭐 이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최태원 회장도 SK가 어떠한 형태로 미국의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특히 SK가 그 빌 게이츠 재단과도 같이 일을 하고 워싱턴 대학과도 일을 해서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것, 또 이제 미국의 제약 회사와 여러 가지 또 백신을 N자로 시작되는 뭐였었죠? 노바백스죠. 이런 것을 그 파트너십을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미안합니다. 제가 그곳에 갔어야지 되는데 하면서 마지막에는 나중에 다시 백악관에 오시면 그때 뭐 우리 함께 점심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분위기 좋게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곧 세일즈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우리 아름다운 집무실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읍시다. 뭐 이런 얘기. 그 사이에 무슨 전쟁이 끝나고 뭐 한국전 끝나고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도 계속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은 지나 레이먼드 미 상무장관과도 함께 그 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많은 매체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특히 제가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칩 동맹인 칩4, 뭐 다른 말로도 부르고 있지만 칩4에 합류하고 중국과 여러 가지 사업에서 위험에 처할까? 딱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 대만, 한국, 미국이 반도체 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동맹이 되고 중국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인도태평양, 쿼드 이런 것과도 또 비슷하잖아요. 쿼드에 한국은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지만 협력, 참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은 사실은 베이징의 이러한 그 반도체에 있어서는 열쇠나 마찬가지인 국가죠. 중국도 압니다.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서
중국이 이 반도체 이런 데 많은 어떠한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바탕이 돼주고 있으니까 서로 그 부분은 윈윈인 거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렇게 반도체 파트너십, 호주, 일본, 대만, 한국, 미국 이런 형태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외교를, 능동적인 외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어떤 분들은 중국을 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한국이 안보에서뿐만이 아니라 특히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또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 생산이나 반도체 칩에 있어서도 미국의 어떤 테크놀로지 장비, 미국의 기술 이런 것이 있어야지 한국의 반도체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 형태에서 지금 한국에서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하기도 하지만 박진 그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외교, 대미 외교, 대일 외교 전부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신 기자회견에서 칩4 그 동맹이 특정 국가를 제외하는 건 아니다. 중국을 소외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 중국은 소외시키는 것이,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은 전부 중국을 떼놓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야? 미국이 지금 반도체 칩에 2,800억 달러를 정부가 투자하는 것까지도 이번 주에 법안이 마련이 돼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할 텐데 중국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박진 그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이래야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이고 중국에 가서 잘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반도체 이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에 뭐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중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중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지적은 미국, 일본, 대만과 손을 잡는 거네. 중국을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러시아가 저지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과도 다 미묘한 한국은 입장인데 미국은 8월에 첫 번째 이 동맹 회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이것은 뭐 대만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하면 어떻겠는가.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고 아무튼 중국은 장기적으로 중국과 이 부분에서 조금 손을 떼고 미국의 손을 잡는 게 한국의 이익인가? 잘 생각해봐라.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서 해. 공급망,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 대해서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예민합니다. 삼성 공장과 SK 하이닉스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 반도체를 자급자족하는 데는 한국의 공장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요. 중국이 뭐 올해 칩 공장을 33개를 만들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도 그런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과 이 반도체 칩에 있어서 딱 띄고 잡고 손을 잡고 띄고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면 다른 업계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 조심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양향자 국회 반도체위원회 위원장은 이 4칩 동맹에 찬성을 한다. 미국과 여러 가지 관계가 흔들리면 국가 안보 외교 한국은 도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향자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반도체 분야에서 그 분야의 큰 그림을 보면은 미국은 마치 집주인 같고 왜냐하면 큰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뭐 유럽연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나머지 국가는 그 미국이라는 집에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 작은 칩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만 어쨌든 큰 기술 이런 것들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설계하는 것.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또 칩 장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지적 재산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거지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 중국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도 미국의 장비 없이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해주니까 설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그럼 2, 3년을 넘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국은 미국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좋은 미국 장비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휴대폰에서부터 모든 거다, 냉장고까지. 그게 한국도 만들기 힘들고 중국의 IT 산업에도 아주 그 칩 같은 거, 성능이 좋은 것을 한국이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거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뭐 한국 거 받고 뭐 미국 뭐 이렇게 의존 없이 우리도 한다 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하고, 미국은 이제 2,8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하고 해서 중국과 한국은 이 반도체 업계에서 공생관계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박재건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협회의 회장이 사우스차이나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도 미국이 이제 파웨이 이런 중국 그런 회사에 제재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고 하는데, 미국이 어쩌면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첨단, 어떠한 미국만이 갖고 있는 기술, 테크놀로지, 장비 이런 것들을 동맹국에만 줄 수도 있다. 칩4 동맹국도 동맹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한국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반도체 칩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old fashioned, 그리고 그에 비해서 대만과 미국은 조금 앞서가는 아주 프레시한 포인트, 이쪽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의 경우는 무슨 조금 현재의 노동이라던가 뭐 자본집약적인 뭐 제조하고 조립하고 하는, 아니면 뭐 패키징 이런 것에 중점을 둔다면, 미국과 대만, 지금으로선 대만이 왕이니까 그런 칩에 있어서는 뭐 설계하고, 중국도 대만도 그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칩 설계하니까 인텔에서도 대만에서 그 설계한 칩을 뭐 사다 쓰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미국과 대만은 기술 중심, 칩을 설계하고 제조 장비 같은 거, 이런 핵심 지적 이런 것에 강한 것이고, 이 모든 한국, 대만, 뭐 미국, 일본, 중국 전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해서 우리도 국내 수요도 충분히 하고 수출도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한국이 반도체 업계 여기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조금 따돌리려고 한다고 한국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한국의 어떤 경제 보복을 할 것인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이 분야에서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과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보복할지 못한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불확실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이제 대규모 무기 거래를 한 것,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본 협정에는 서명을 했거든요. 수요일에 폴란드의 그 와소에서, 바르샤바에서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이 지난주에 제가 Foreign Policy인가요? Foreign Affairs인가요? Foreign Policy로 기억이 되네요. 한국이 무기 수출을 하는 그런 아주 최첨단 국가에 들어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금 더 다가갔다. 그러면 러시아와 등지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 관계가 있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폴란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고 폴란드가 받아줬고, 폴란드가 가장 위험함을 느낍니다. 그 국경상으로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다 하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많이 보냈죠. 무기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캐나다가 한국에 무기를 좀 수출해 주세요 하는 형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무기를 산다는 기본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탱크, 곡사포, 그 규모가요, 한국에서 한 국가에 수출하는 것 그 규모로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1600대 탱크, 곡사포, 거의 50대의 전투기, 이걸 나토 회원국에 파는 겁니다. 한국 K2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 K2 모델이 뭐 유럽형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계속 보낸 무기를 미국에서 가져가기도 하죠. 폴란드가. 그것만으로 부족한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방어를 확실하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가는 건데 올해부터 바로 무기가 이 폴란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같은 무기를 폴란드에서 직접 제조하기도 합니다. 올해 곡사포하고 탱크 이제 처음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폴란드 국방장관이 얘기한 게 너무 우스운데요. 한국이 가장 빨리 폴란드에 무기를 이제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한국은 뭐든지 빠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그대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무장시켜야지 되고 한국이 이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은 그 폴란드에 무기를 팔면서 무기 수출국으로 가려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열심히 해왔던 것이 쭉 이어져서 또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을 이어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 내용은 어디 보던가요? 제가 지금 뭐 저펜타임스, CNN, 로이터 전부 보도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로이터의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 이번 합의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한국이 더 많이 관여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질문들을 외신 기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폴란드와 한국 쌍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무기는 안 판다는 거죠. 너무 치명적인 무기는 팔지 않고 현대 로템이 생산하는 K2, 블랙팬서, 탱크 그리고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자주포 K9 썬더 이런 것 해서 첫 번째가 뭐 올해 들어가고 말씀드렸죠. 올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 800대 이상의 탱크, 600개 이상 곡사포 뭐 이렇게 해서 또 2026년부터는 이 두 가지는 폴란드에서 생산을 하고 최초의 FA-50 전투기는 내년 중반기에 한국 것이 폴란드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래서 K2 뭐 첫 해외 판매 FA-50 유럽 판매로 기록인 거죠. 이번이. 이런 형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저펜타임스도 쭉 보도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를 보도를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무기 수출 같은 것도 조금 비교를 해놨는데 일본 기업은 최근에 몇 년 동안 무기 생산에 크게 초점을 맞추진 않았고 무기 수출에는 확실하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일단 인구가 한국의 2배 정도는 되고 무엇이든지 이 무기의 문제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엔화 같은 것도 또 봐야지 되고 여러 가지 국내 사정과 그런 것에 의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무기 수출에 집중하지는 않았는데 2014년까지는 뭐 무기 수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그걸 금지했었으니까요. 전쟁을 일으켰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무기를 수출하고 만들고 하는 것을 잘 계산을 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맞아야지 되니까 지금까지는 비용은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래 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펜타임스도 폴란드와 한국의 무기 거래는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에 더 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토에서 초대를 해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갔었을 때 유럽에 무기 파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시도를 하고 어떠한 것을 좀 움직임을 보였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저펜타임스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와 멀어진 유럽, 아시아 국가에도 무기 수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서 그런 유럽에 무기 수출하는 것을 모색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한국은 지금 조선업 이제 러시아 쪽에서 에너지도 가지고 오지 않고 다른 곳을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의 종류도 바꾸고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지금 제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액체 이런 것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해서 지금 조선업이 몇 개월 사이에 붐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게 되고 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조건 전체적으로 전부 한국과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이 세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간단하게 전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과 이종섭 그 한국 국방장관이 국방부에서 만나서 이것은 간단하게 한미 그 동맹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도 방문을 하고 거기 가면은 한국전에서 싸운 미군 병사의 이름과 한국 사람 이름 같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스틴 장관이 계속 강조를 한 게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어깨를 맞대고 싸웠고 희생을 치르신 분들도 같이 기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한 공약은 아주 철갑이다. 철갑처럼 단단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공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섭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 국방부 웹사이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 미국 국방부의 룸에 왔었을 때 런 루거 장관 이름 딴 왔었을 때 그때는 젊은 장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뒤에서 막 노트하고 노트 테이킹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던 젊은 장교였던 제가 국방장관이 돼서 다시 이런 루거룸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얘기, 북한의 도발적인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침체가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부동산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소비자를 테스트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를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너무나 뜨거워진 상태에서 허덕이는 상태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경험하면서 세계에서 또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그 소비자에 속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게 또 제가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은, 이 내용이 어디 기사였었던가요? 로이터였는데, 한국과 미국이 그 주택 모기지에 대해서 미국은 보통 30년 고정이자율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좋을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30년으로 하고, 그리고 이자율이 또 바뀔 때는 변동이자율로 바뀌기도 하고, 제2융자리에서 이게 너무 활발한데, 한국의 경우는 딱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형태로,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서 거래량도 1년 전보다 73%나 줄어들었다. 6월 달에.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빚이 1조 9,7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6천억 원, 엄청 많은 거네요. 그게 지금 경기도 침체됐죠? 그리고 이자율 올라가니까 소비가 위축되면서 큰 경제에서 시험대라는 겁니다. 한국은 그 가정의 자산이 4분의 3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는요. 미국도 많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은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채무 불이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평범한 서울 사람들은 이미 압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살면서 이제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엄마인 36살 전재인 씨가 인터뷰에서 모기지 스트레스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당초 15개월 정도 휴가하기로 하다가 빨리 가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그러면 70%가 이 집 모기지로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본인도 벌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5억 원 집 빚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매달 72만 원을 더 내야지 된답니다. 이런 현상, 아무튼 그런 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 월 상환액이 거의 400만 달러. 남편분도 월급 많이 받으시네요. 월급의 70%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평균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 5%에서 6% 정도 되는데, 미국과 비슷하네요. 7% 되면은 대출 불이행이, 채무 불이행이 현재의 50만에서 190만, 4배, 거의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답니다.
이러니까는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8월 이후에 금리 1.75%포인트를 인상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 그 5년 동안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 뭐 시골에 가면 그렇지도 않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투자해서 게임처럼 샀다, 오락으로 변모해서 뭐 값이 2배 이상 뛰었고,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GDP에 대비한 각 가정의 빚이 104.3%,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당국이 융자자들에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재용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줬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게 쉽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경호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속 이 빚이 많은 이걸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안을 내놓겠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뭐 이게 부채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아파트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모든 거다 하면서 이걸 끝까지 지켜야지 된다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난 서울에서 이사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얼만큼 지탱이 될 수 있을지 한국 경제에도 시험대다 하는 거 미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이제 경제 대국이 되고 나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마지막 하나 남은 미스터리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군요.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정확하게 해수부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 한번 배 타면 가족들과 뭐 적당한 기간 동안 보지 못하고 하는, 뭐 어떤 때는 뭐 몇 주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대준 씨의 2020년 9월 달에 서해상 표류 중에 원래 나 뭐 좀 뭐 서류 정리해야지 돼 하다가 없어졌고, 반나절 지나도록 또 없어졌다는 것이 신고되지 않았었고, 그리고는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해서 나중에 북한군은 뭐 다 무장을 하고 있었고, 코비드 19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뭐 가스 주입하고 불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시신을. 이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다시 보도한 내용, 앞에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또 접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이 내용에 관심이 많지 않으면 그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다가, 이번에 윤석열 행정부가 들어와서 해경이 증거 없다, 월북 의사에 대해서, 그렇다고 월북 의사의 증거가 없다는 증거를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비극적인 사건인 겁니다. 분쟁의 핵심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제 권영미 씨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와이프, 그 사람을 왜 와이프라고 해? 엑스 와이프라고 해야지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 잠시 뒤에 제 얘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권영미 씨가 하는 얘기는 남편 이대준 씨가 탈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결론 지은 방법, 그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무슨 첩보 그런 시스템이던 대통령 기록물이던 뭐 공개를 해야지만 된다고 하고, 공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실종된 뒤에 하루 종일 어떻게 남편의 시신이 북쪽으로 해류를 그것도 거슬러서 월북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쪽의 조류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걸 거슬러서 20마일 이상 표류할 수가 있겠는가. 북한군이 발견을 했을 때 뭔가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부유하는 부유물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유물만 뭐 태웠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렇게 시신을 태웠다는 것이 드러났죠. 한국에서 진보 매체가 처음에 언제 시신을 태웠냐, 뭐 정중히 잘했다 이런 보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뭐 가릴 수 없는 정도가 됐고, 시신을 불태운 것이 나오자 국민들이 그럴 수가 있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사과해라 하고 요구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남한에 대해서.
그런 거. 그리고 그가 뭐 신원을 밝혀라 했는데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고 하는데, 이 권영민 씨의 얘기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숨졌다는 사실 너무너무 샤킹했는데, 이혼했는데 남편은 무슨 남편 하는 것. 2020년 4월 달에 이혼을 했는데도 쭉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나 이제 서류 작업이 조금 뭐 작성할 것도 필요하고 하고 말하기 몇 시간 전에도 두 사람이 이 텍스팅이 문자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답니다. 어떤 문자 메시지였냐면 아들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몇 주일 동안 당시에 그 서해 순찰을 돌았기 때문에 남편이 닷새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아들에 대해서 막 텍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이 권영미 씨의 그 문자에 남편이 답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뉴스에서 남편이 사망한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것이 남편이 뭐 도박빚이 있다, 이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도박빚이 있어서 월북하려고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와이프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울지도 못할 정도로 기가 막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 도박빚 있는 것 알았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기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이 빚이 있는 건 사실인데 한국에 사는 사람이 우리 가정처럼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빚의 부분이 도박빚이었고, 그 도박빚을 갚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3년 동안 부부가. 그리고 왜 이혼을 했는가. 빚이 있는 부부니까 그러한 것들이 두 명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고 같은 집에 살았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했지만 같은 집에 같이 부부로 살면서 자녀 대학 걱정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이혼하고 도박하고 하다가 월북했다. 이러니까 기가 막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아는 남편과 그럴 리도 없고, 도박빚은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고 3년 동안 봉급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연봉도. 그런데도 정부를 납득시킬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처남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 배를 빌려서 본인이 직접 수색한다고 했고, 또 그 친형은 결국은 고소했고, 또 그러면 왜 가족끼리 평소에 잘 지내지도 않다가 나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가족은 친동생, 결국은 숨지고만 이대준 씨의 친동생이 얘기를 한 것처럼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월북자의 가족, 이런 연좌제를 하면은 안 되는데 한국에서 그런 것이 있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였을 때 바로 그 와이프가 권영민 씨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뭐 얘기도 나눴고, 기록을 공개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다짐을 했다고 하고,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하겠다는 무슨 뭐 편지 같은 것도 뭐 나중에 나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선거 당시였으니까, 선거 당시에는 그 라이벌에 대한 공격을 무척 강화하죠. 문재인 그 대통령이 사실을 은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경과 국방부가 사건 발생하고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에 자진 월북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전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했는지를 조사하겠다. 이름으로써 월스트리트저널이 강조하는 것이 전 정부와 새로운 행정부 사이에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와이프 권영미 씨는 새로 수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으로 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이 뭐 문재인 뭐 행정부라든가 대통령을
뭐 고소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당시에 국정원장이었던 박주원 국정원장이 관련 자료를 파기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도 지금 있고, 그럼 정보를 공개를 해라, 뭐 첩보를 봤더니 우리가 그 사람이 월북을 시도해야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하는데, 그럼 그걸 공개를 하면은 북한이 또 코드를 바꾸면 한국은 그 코드를 알아내기 위해서 몇 개월을 또 허비를 해야지 되고 등등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에 이대원 씨가 탈북을 시도를 했다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북한으로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55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탈북하고 사인하고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구금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죠. 지금 문제가 대통령 기록물인데 언제 뭐 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는가, 뭐 이 등등등등 그런 일에 대해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기밀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케이스가 조금 뒤로 갔는가, 이대준 씨 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되고 시신 태워주고 한 이 사건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깨끗하게 마무리가 지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치행위다 하는 얘기가 많아요. 북한 어민 그 북송 사건, 강제 북송 사건도 그렇고 통치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이 더 큰 그 대통령의 판단으로 대의를 위해서. 그러나 어떤 때 통치행위가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면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만큼 알려졌을 때는 대통령의 국가적인 입장에서의 통치행위도 중요하지만 남북과의 관계 이런 것, 그렇지만 한 가족의 개인사, 이것은 인권 문제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어느 게 더 소중하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 바에는 무게의 중심을 이게 소중해 하고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클리어가 돼야죠. 클리어가 돼야지 계속 부담 없이 가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윤석열 현 대통령이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